하버드가 아니면 대학도 아니다. 전 국민 평균 연봉 1억, 1인당 GDP 세계 2위, 노벨상 29개 배출국, 아인슈타인을 배출한 ETH 추리히 학생들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일본 대신 한국 수학 여행이라고? 노벨 과학상 연계, 연봉 우리 절반인 삼류 국가잖아. 하지만 인천공항 도착 직후 단 40분 만에 모든 상식이 박살났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GDP가 전부가 아니었어. 우리의 무지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스위스 천재들을 무릎 꿇렸을까요? 그 충격적인 10일의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베르너입니다. 17살이고 최근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저희 학교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ETH 추리, 아인슈타인이 다녔던 바로 그 학교의 부속 고등학교입니다. 저와 함께 갈 친구들을 소개할게요. 엘리나는 16살인데 이미 네이처에 논문을 발표한 생물학 천재고, 마티아스는 로봇공학 국제대회를 휩쓴 친구예요. 클라라는 유럽 청소년 경제포럼에서 최연소 발표자였고, 니콜라이는 양자물리학을 독학으로 마스터했죠. 우리는 스위스의 미래이고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들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죠. 3월의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도쿄대 방문이 취소되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대신 한국 서울로 일주일간 교육 탐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요? 엘리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한국입니다.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를 방문하고. 잠깐만요. 마티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도쿄대 대신 한국이라고요? 노벨상 수상자들 대신 뭘 보러 간다는 거죠? 교장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한국도 충분히 배울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뭘 배운다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 대학에 갈 사람들인데 한국에서 뭘 배워요? 그날 저녁 기숙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어이없어. 클라라가 화를 냈습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스위스 은행가 집안인데 한국 가서 뭘 본다는 거야? 그러게. 1인당 GDP가 우리 절반도 안 되는 나라잖아. 니콜라이도 불평했습니다. 엘리나는 부모님께 전화까지 했어요. 아빠 학교에서 도쿄대 대신 한국 간대요. 말이 돼요? 부모님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날 우리는 마지못해 짐을 쌌어요. 그래도 일주일이면 금방 지나가겠지. 마티아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맞아, 그냥 관광이나 하고 오자. 김치 만들기 체험 같은 거 하겠지. 클라라가 비웃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GDP 세계 13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스위스의 8만 5천 달러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죠. 야, 이거 봐. 니콜라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학생들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한대. 미쳤나봐. 효율성 제로겠네. 엘리나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렇게 공부해도 노벨과학상 하나 못 받았잖아. 마티아스가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스마트하게 공부해야지. 무작정 시간만 때려 넣으면 뭐해? 제가 동의했습니다. 스위스는 노벨상 수상자를 29명이나 배출했습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세계 최고죠. 우리는 그런 나라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는 엘리트들입니다. 솔직히 아시아 이류 국가에서 뭘 배운다는 건지 모르겠어. 클라라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만 버티면 돼. 제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은. 그리고 불과 40분 후 우리의 오만한 자존심이 처음으로 균열을 맞게 될 줄은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 40분은 평범할 것 같았지만 곧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엘리나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공항을 둘러봤는데 솔직히 첫인상은 꽤 괜찮았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네. 마티아스가 인정했습니다. 취리 공항이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 클라라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문화체험존이 인상적이었어요. 한복 입어보기, 전통 공예품 만들기 체험을 무료로 할 수 있더군요.
공항에 무료 샤워실과 수면실까지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15분이 지나도 엘리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 메시지 보내봐. 제가 걱정되어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나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어. 시계가 없어졌어. 뭐? 우리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유품인 롤렉스 시계. 화장실 세면대에 두고 나온 것 같아. 그 시계는 1950년대 빈티지 롤렉스로 가치가 15만 스위스 프랑, 한국 돈으로 약 2억 2천만 원이 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나의 할아버지가 스위스 은행 총재였을 때 받은 선물이었죠. 빨리 가서 찾아보자. 우리가 화장실로 뛰어가려는 순간 청소복을 입은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이름표에 박하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 찾으세요? 그녀의 손에는 엘리나의 롤렉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 제 시계예요. 엘리나가 눈물이 날 것 같은 표정으로 시계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확인한 엘리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완벽해. 흠집 하나 없이 그대로예요. 박하늘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세면대에 있길래 주인 찾아드리려고 뛰어왔어요. 이거 정말 비싼 시계인데. 엘리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알아요. 빈티지 롤렉스죠? 제가 시계에 관심이 많아서요. 근데 주인이 찾으면 되죠, 뭐. 그녀는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보상을 바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잠깐만요. 엘리나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사례를 해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박하늘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연한 일한 건데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니콜라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2억 원짜리 시계를 그냥 돌려주는 게요? 2억이든 20원이든 남의 물건은 남의 물건이죠. 저도 급해요. 청소구역이 밀려서요. 조심하세요. 그녀는 밝게 인사하고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야? 마티아스가 입을 벌렸습니다. 취리이였다면 벌써 없어졌을 텐데. 제네바에서도 마찬가지야. 클라라가 인정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엄마가 공항에서 핸드백 잃어버렸는데 영영 못 찾았어.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입국 심사 과정이었어요. 자동화 시스템이 완벽했고 직원들도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원래 이래요? 엘리나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마중 나온 한국인 가이드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이드 정은성입니다. ETH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독일어까지 구사했습니다. 스위스 공용어 중 하나죠. 독일어를 너무 잘하시네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취리히 대학에서 3년간 물리학 박사과정을 했어요. 스위스가 그리워서 가이드 자원했죠. 버스로 이동하면서 정은성 씨가 설명했습니다. 아까 시계 찾으신 건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작년 통계로 유실물 회수율이 85%가 넘거든요. 85%요? 니콜라이가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공항은 17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예요. 방금 경험하신 게 바로 그 이유죠. 근데 왜 그래요? 왜 남의 물건을 그냥 돌려주죠? 클라라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정은성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라고 배우거든요.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는 게 한국인의 기본 정신이에요. 창밖으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보였습니다. 도로 정비 상태가 완벽했고 전광판에는 영어 안내가 병기되어 있었어요. 저기 보세요. 정은성 씨가 가리켰습니다. 저 다리가 인천대교예요. 세계에서 7번째로 긴 사장교죠. 스위스에도 이런 다리는 없는데. 마티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엘리나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소피아, 뭔가 이상해.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달라.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40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편견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2억 원을 그냥 돌려주는 나라. 과연 이곳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보게 될까요? 숙소에 도착하니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차 적응 문제도 있었지만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3시. 결국 저는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저는 한국의 또 다른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새벽 3시 저는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티아스와 니콜라이도 거기 있었어요. 너희도 못 잤어? 시차도 있지만. 낮에 있었던 일이 계속 생각나서. 마티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서 좀 걷자. 답답해. 니콜라이가 제안했습니다. 프론트 직원에게 물어보니 근처 편의점이 24시간 연다고 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밤 10시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거든요. 호텔을 나서자 우리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인데도 거리가 환했고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 마티아스가 놀라워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장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도시락을 먹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택배 기사들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영어로 한 택배 기사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 일하시는 건가요? 네, 새벽 배송이요. 아침 7시 전에 배달 완료해야 해서요. 그분은 의외로 영어를 잘하셨어요. 김도연 씨라고 자기소개를 하셨죠. 새벽 3시부터요? 니콜라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예요.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받는 게 당연하죠. 아, 학생들 외국인이네요. 어디서 왔어요? 스위스요. 오, 스위스. 좋은 나라죠. 근데 거기는 밤 10시면 다 문 닫는다면서요? 네. 그런데 여기는 왜 24시간? 김도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아요. 누군가는 자고, 누군가는 일하고, 누군가는 공부하죠. 그래서 24시간 도시가 돌아가요. 편의점을 나와 거리를 걷다가 우리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카페 간판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새벽 3시에 카페가 열어? 마티아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간판을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그것도 거의 만석이었어요. 대부분 노트북을 펴놓고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 2명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니콜라이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의 전공 분야거든요. 저기 실례합니다. 니콜라이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양자 컴퓨터 연구하시는 건가요? 두 여성 중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카이스트 대학원생이에요. 내일? 아니, 오늘 발표가 있어서 준비 중이에요. 새벽 3시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낮에는 실험실에 있어야 하고 밤이 집중이 잘 돼요. 아, 저는 최서윤이고 이쪽은 김태리예요. 우리가 스위스에서 왔다고 하자 그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ETH요? 대단하네요. 저희도 거기 박사과정 지원할 생각이에요. 근데 왜 새벽에 공부하세요? 낮에 하면 되잖아요. 마티아스가 물었습니다. 김태리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경쟁이 치열해요. 남들이 자는 시간에 더 노력하면 앞서갈 수 있죠. 그리고 이상하게 재밌어요.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집중하는 거. 재밌다고요? 니콜라이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뭔가를 깊이 파고들 때의 희열이 있잖아요. 그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때 카페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영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었어요. 스위스 학생들이군요. 한국은 처음이에요? 네, 교육 탐방 왔어요. 좋은 시기에 왔네요. 한국 교육의 핵심을 보려면 새벽을 봐야 해요. 새벽이요? 네. 한국의 힘은 밤에 나와요. 남들이 자는 시간에도 꿈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는 자신도 낮에는 회사원이지만 밤에는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2가지 일을요? 제가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해요. 본업과 부업 그리고 자기계발. 3중 생활이죠. 카페를 나오니 새벽 4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거리는 오히려 더 활기차졌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출근 준비하는 사람들, 신문 배달부들. 저기 봐. 마티아스가 가리켰습니다.
맞은편 건물 3층 학원에 불이 켜져 있었고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새벽 4시에 학원? 니콜라이가 경악했습니다. 우리는 호기심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반 수학 특강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복도에서 만난 한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몇 시부터 수업이에요? 새벽 5시요. 학교 가기 전에 2시간 하고 가요. 왜요? 그 학생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려면 남들이 안 하는 시간에 해야죠. 전 서울대 의대 목표예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스위스는 밤 10시면 모든 게 멈추는데 마티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는 24시간 멈추지 않아. 니콜라이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은 60대 할아버지였는데 영어는 안 되셨지만 번역 앱으로 대화했어요. 왜 이 시간에 일하세요? 손자 대학 등록금 벌어야죠. 낮에는 아들이 하고 밤에는 내가 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손자가 좋은 대학 가면 기쁘잖아요. 그게 희망이에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서 엘리나와 클라라를 만났어요. 그들도 못 자고 나왔다가 이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너희도 봤어? 엘리나가 물었습니다. 새벽에 서울? 미쳤어. 클라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 치킨 배달 오토바이 봤어. 새벽 4시에 치킨 배달이야. 우리는 로비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자? 마티아스가 물었습니다. 자는 시간을 줄이는 거겠지. 니콜라이가 답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제가 말했습니다. 다들 불행해 보이지 않았어. 오히려 활기차 보였어. 맞아. 엘리나가 동의했습니다. 뭔가 목표가 확실한 사람들 같았어. 그날 아침 식사 시간 정은성 가이드가 물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대신 한국의 새벽을 봤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어떠셨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스위스와는 완전히 달라요. 정은성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에너지예요. 24시간 불타는 열정. 오늘 카이스트 가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카이스트라. 과연 그곳에서는 또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솔직히 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스트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캠퍼스는 현대적이었고 학생들도 활기차 보였어요. 그래도 우리 TH가 더 낫겠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건 카이스트 학생회장 강현우 씨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카이스트와 ETH 학생들의 과학 토론 대회요. 토론이요? 엘리나가 눈을 빛냈습니다. 토론이라면 자신 있거든요. 네, 주제는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이에요. 준비 시간 30분, 발표 각 15분, 반박 10분입니다. 우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환경 선진국이고 우리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니까요. 준비 시간 동안 우리는 완벽한 전략을 짰습니다.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순환경제. 모든 개념을 동원했죠. 토론장에 들어서니 카이스트 팀 5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더는 이수진이라는 여학생이었어요. 먼저 시작하실래요? 현우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할게요. 제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15분간 우리의 발표는 완벽했습니다. 스위스의 선진 정책 사례, 수학적 모델링, 경제적 타당성 분석까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긴 것 같은데? 또 마티아스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팀이 발표를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존경하는 ETH 친구들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수진이 완벽한 영어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 발표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첫째, 스위스 모델은 부유한 소규모 국가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인도나 아프리카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둘째, 제시하신 수학 모델에 오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녀가 칠판에 수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모델이었는데 정말로 변수 하나를 잘못 설정했더군요.
셋째, 경제성 분석에서 외부 효과를 고려하지 않으셨네요. 카이스트 팀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혁신적이었어요. 우리는 바이오 마이닝을 제안합니다. 미생물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희토류로 전환하는 기술이죠. 니콜라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팀원 중 한 명인 박지호가 답했습니다. 저희가 실험실에서 이미 구현했어요. 효율은 아직 12%지만 2년 안에 상용화 가능합니다. 증거가 있어요? 엘리나가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스크린에 실험 영상이 떴습니다. 실제로 미생물이 이산화탄소를 분해하고 희토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보였어요. 이건 니콜라이가 말을 잃었습니다. 네이처에 발표해야 할 수준인데 다음 달에 발표 예정이에요. 이수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반박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공격했지만 그들은 모든 질문에 완벽히 답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영어 실력이 우리보다 나았다는 거예요. 혹시 미국에서 살았어요?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한국에서만 살았어요. 유튜브로 공부했죠. 토론이 끝났을 때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우리가 완패했어요. 쉬는 시간 우리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학부생들이 엘리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연구를 더 깊이 했어. 니콜라이가 인정했습니다. 점심은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잘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 어제 밤새 준비했어요. 지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밤새요? 새벽에 교수님도 오셔서 조언해 주셨어요. 새벽 2시예요. 교수님이 새벽 2시에? 마티아스가 놀랐습니다. 한국 교수님들은 학생들과 함께 밤새는 게 일상이에요. 열정이 다르죠.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쟁하면서도 협력해요. 어제 다른 랩 친구들도 와서 도와줬어요. 함께 성장하는 게 목표거든요. 오후에는 연구실 투어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실에 들어서니 학부생들이 복잡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AI요. 뇌파 패턴으로 10년 전에 예측할 수 있어요. 학부생이 이런 걸요? 2학년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4학년인데 곧 창업할 예정이에요. 로봇공학 연구실에서 마티아스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로봇 관절 설계. 우리 연구실보다 앞선데? 작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턴하면서 배웠어요.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또 마티아스가 경악했습니다. 로봇공학의 성지 같은 곳이거든요. 생명공학 연구실에서 엘리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직접 만들어요? 네, 그리고 개선하고 있어요. 정확도를 99.9%까지 올렸죠.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창업지원센터였습니다. 카이스트 출신 유니콘 기업이 7개예요. 현우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회사가요? 클라라가 놀랐습니다. 네, 대부분 20대에 창업했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건물을 나오면서 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김상욱 교수님이었는데 놀랍게도 ETH에서 박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ETH 학생들이군요.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왜 한국으로 오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더 역동적이에요. 학생들의 열정이 다르고 연구 속도가 빨라요. 스위스는 안정적이지만 한국은 도전적이죠. 돌아오는 버스 안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졌어. 클라라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니콜라이가 인정했습니다. 연구 수준도 영어도 열정도. 엘리나가 덧붙였습니다. 마티아스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 알겠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스위스 최고라고 자부했는데 우리가 정말 최고였을까? 그날 밤 숙소에서 우리는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ETH 가는 게 목표였는데 니콜라이가 말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구나. 엘리나가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인 것 같아. 제가 정리했습니다.
마티아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카이스트 학생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했어. 우리는 그저 좋은 대학 가려고만 했고. 클라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은 뭘 보게 될까? 더 충격적인 게 있을까? 정은성 가이드가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내일은 삼성 반도체 공장 갑니다. 스위스 시계 산업과 비교해보세요. 스위스 시계. 우리의 자부심이었죠. 과연 내일은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스위스 시계는 영원하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온 말입니다. 300년 전통의 정밀기계 예술, 그것이 스위스의 자부심이죠. 삼성 반도체 공장으로 가는 길, 클라라가 자신감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래도 정밀 산업은 우리가 최고야. 반도체가 아무리 발전해도 스위스 시계의 품격은 못 따라오지. 하지만 평택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그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기가 공장이야? 마티아스가 입을 벌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서울 여의도 크기라고 하더군요. 우리를 안내한 건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이준혁 박사님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는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단지예요. 매일 웨이퍼 10만 장을 생산하죠. 10만 장이요? 니콜라이가 놀랐습니다. 네, 그것도 3나노미터 공정으로요. 3나노?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이미 양산 중이고 내년에는 2나노미터도 시작해요. 클린룸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는 특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먼지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 환경이었죠. 스위스 시계 공장보다 깨끗해. 클라라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클린룸 안의 광경은 경이로웠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공간에 수천 대의 장비가 24시간 돌아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머리카락 두께의 10만 분의 1 크기로 회로를 그려요. 이 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엘리나가 물었습니다. 극자외선 노광 기술이에요. 빛의 파장보다 작은 회로를 만드는 거죠. 모니터실로 이동했습니다. 수백 개의 화면에서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AI가 전체 공정을 관리해요. 불량률 0.00001% 이하죠. 0.00001%? 마티아스가 경악했습니다. 그때 한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공정 엔지니어 박수연입니다. 이렇게 젊은 분이 핵심 엔지니어라고요? 클라라가 놀랐습니다. 한국은 실력이면 돼요. 나이는 상관없죠. 참 스위스 시계 좋아해요. 아름답죠. 클라라가 약간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렇죠? 300년 전통이. 하지만 수연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시계는 과거를 기록하지만 반도체는 미래를 만들어요. 그녀가 우리를 다음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칩 하나에 트랜지스터 100억 개가 들어가요. 100억 개? 니콜라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스위스 전체 인구보다 많죠. 그리고 이 칩이 여러분 스마트폰을 작동시켜요. 연구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어요. 삼성은 1년에 연구개발비로 20조 원을 씁니다. 이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20조?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그거 스위스 전체 연구개발비보다 많은데. 그래서 빠르게 발전하는 거죠. 3년 후면 1나노미터도 가능할 거예요. 점심은 직원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놀랍게도 24시간 운영이었어요. 교대 근무자들을 위해서예요. 수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1초만 멈춰도 수십억 원 손실이거든요. 식사 중에 한 직원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스위스 시계도 정밀하잖아요. 클라라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시계는 1년에 1초 오차를 자랑하죠. 우리 반도체는 1초에 50억 번 정확한 계산을 해요. 오후에는 미래기술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는 양자 컴퓨터용 칩을 개발해요. 이 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양자 컴퓨터요? 니콜라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구글보다 2년 앞서 있어요. 연구원 한 분이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이 칩으로 현재 슈퍼컴퓨터 10,000년 걸릴 계산을 10초에 할 수 있어요.
그럼 스위스 금융 시스템도? 클라라가 불안해했습니다. 모든 암호를 뚫을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보안 시스템도 같이 개발해요. 견학 마지막에 이 박사님이 우리를 특별실로 안내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진열장 안에 오래된 시계가 있었습니다. 이건 파텍 필립. 클라라가 알아봤습니다. 최고급 스위스 시계 브랜드죠. 제 할아버지가 1960년대에 독일 광부로 일하면서 사신 거예요. 10년 월급을 모아서요. 왜 여기에? 제가 물었습니다. 이 시계를 사기 위해 할아버지가 10년을 일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만든 칩 하나가 이 시계 1000개 가격이에요. 60년 만에 역전된 거죠. 클라라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수연 씨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스위스 시계는 정말 아름다워요. 예술이죠. 하지만 시간은 앞으로만 가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면 미래를 놓쳐요. 버스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게 마티아스가 말을 꺼냈습니다. 과거였구나. 니콜라이가 마무리했습니다. 클라라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시계 명가의 후손인 그녀에게는 특히 충격이 컸겠죠. 300년 전통이.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3나노미터 앞에서는 엘리나가 위로하려 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스위스는 과거를 완벽하게 보존하는 나라. 한국은 미래를 미친 듯이 만들어가는 나라. 내일은 어디 가요? 제가 정은성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요. 한국 고등학생들을 만나볼 거예요. 고등학생들이요? 엘리나가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내일 또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벽 5시 30분. 호텔 창문으로 본 서울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학원 버스들이 거리를 달리고 있었어요. 저 버스들 다 학생 태우는 거래. 마티아스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니콜라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에 7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직 수업 시작 전인데요. 엘리나가 놀랐습니다. 우리를 맞은 건 교감 선생님과 학생회장 장혜준이었습니다. 예준은 놀랍게도 8개 국어를 한다고 했어요. 8개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아랍어요. 지금 러시아어 공부 중이에요. 농담이죠? 클라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예준이 즉시 각 언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발음이 완벽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충격을 받아 물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 언어 공부, 학교에서 8시간, 학원에서 4시간, 집에서 3시간. 하루 17시간 공부해요. 17시간? 우리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재밌어서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첫 수업은 영어 토론이었습니다.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가치였어요. 한 학생이 일어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김서연이라는 여학생이었어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 것입니다. 그녀의 영어는 솔직히 우리보다 나았어요. 논리 전개도 대학원생 수준이었고요. 토론이 시작되자 더 놀랐습니다. 학생들이 칸트, 사르트르, 하버마스를 인용하며 토론했어요. 저 학생들 몇 살이에요? 엘리나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17살이요. 17살이 철학자를 인용해요? 여기서는 보통이에요. 두 번째는 수학 수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대학 수학 아니에요? 제가 칠판을 보고 놀랐습니다. 미적분 심화예요. 2학년 과정이죠.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한 학생이 칠판에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재라는 남학생이었는데 문제 푸는 속도가 놀라웠어요. 저거 작년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문제인데 제가 알아봤습니다. 민재가 5분 만에 풀어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30분 걸렸었는데 점심시간 우리는 학생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마티아스가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윤하영이라는 학생이었어요. 꿈이 있으니까요.
전 유엔에서 일하고 싶어요. 분쟁 지역 아이들을 돕고 싶거든요. 그래도 하루 17시간은 너무하지 않아요? 클라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제 또래가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공부하는 17시간이 뭐가 힘들어요? 그 순간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후에는 특별 활동을 봤습니다. 모의 유엔 총회였어요. 학생들이 각국 대표가 되어 토론했는데 모두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언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프랑스어로, 중국 대표는 중국어로, 아랍 대표는 아랍어로. 니콜라이가 넛을 놓고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장을 맡은 학생이 압권이었습니다. 송지우라는 학생이었는데 각국 언어를 즉석에서 통역했어요. 저게 진짜 가능해? 엘리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지우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를?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각 언어로 뉴스를 들어요. 샤워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요. 잠은 언제 자요? 4시간이면 충분해요. 나폴레옹도 4시간만 잤대요. 방과 후 학교는 더 놀라웠습니다. 오후 10시까지 자율학습실이 꽉 차 있었어요. 저 학생들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학교에 있는 거예요? 또 마티아스가 경악했습니다. 집에 가서도 새벽 1시까지는 공부해요. 예준이 설명했습니다. 매일? 또 제가 물었습니다. 네, 재밌어서요. 재밌다고요? 클라라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위스 학생들이죠? 충격 받으셨나요? 네, 솔직히. 제가 인정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간절함이에요.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로 나가려면 남들보다 10배는 노력해야 한다는 걸 아는 거죠. 저녁 7시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졸업생인 하버드 의대생이 와서 강연했어요. 여러분, 저도 3년 전엔 여기 앉아 있었어요. 새벽 4시 기상, 새벽 2시 취침. 미친 듯이 공부했죠. 후회 없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전혀요.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어요. 이제 하버드에서 세계 최고들과 경쟁하는데 전혀 뒤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법을 알죠. 강연 후 우리와 대화 시간이 있었습니다. 스위스 학생들도 열심히 하지 않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는 아니에요. 엘리나가 인정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배고픔이 있어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갈망이죠. 그게 우리를 불태워요. 학교를 떠나기 전 예준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우리 학교 교훈이 적힌 책갈피예요. 불가능은 없다 하지 않았을 뿐이다. 버스에 오르면서 뒤돌아보니 밤 9시인데도 모든 교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게 매일이래. 마티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365일 중 360일. 니콜라이가 덧붙였습니다. 클라라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방학이면 스키 타고 파티하는데 쟤들은 방학에 더 공부한대. 엘리나가 끝맺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정은성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충격받으셨죠? 이게 한국의 교육열이에요. 미친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말했습니다. 미쳤다고요? 아니에요. 간절한 거예요. 작은 나라, 자원 없는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사람이 자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호텔 로비에 모여 앉았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마티아스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편하게 살았지. 니콜라이가 답했습니다. 너무 편하게. 엘리나가 인정했습니다. 클라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쟤들이 5년 후 우리 경쟁자가 되는 거야? 경쟁자?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어. 제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내일은 천안함 기념관을 간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분단 현실을 보게 될 거라고. 과연 또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미 우리의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곳이 있을까요? 천안함 기념관으로 가는 길, 버스 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어제까지의 충격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했거든요. 오늘은 좀 쉬는 날이겠지? 마티아스가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은성 가이드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오늘 보실 것은 한국을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평택 해군기지에 도착하니
거대한 함정 한 척이 육지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두 동강난 채로. 이게. 엘리나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천안함입니다. 2010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죠. 장병 46명이 전사했습니다. 우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010년이면 불과 15년 전이잖아요. 안으로 들어가니 생존자 한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군 소령 김태준 씨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함 생존자입니다. 그의 왼팔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챘습니다.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9시 22분 갑자기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배가 두 동강 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우리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동료들을 구하려 했지만 차가운 바다 기울어가는 배 46명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북한과 니콜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휴전 상태죠.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잠시 멈춘 거예요. 그는 우리를 전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여기 이 편지 보세요. 21살 수병이 어머니께 쓴 편지였습니다. 엄마, 나라 지키고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클라라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스위스는 200년간 전쟁이 없었는데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김소령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삽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때 한 할머니가 전시관에 들어오셨습니다. 김소령이 인사를 드리자 할머니가 그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아들 친구구나. 할머니는 천안함 희생자의 어머니였습니다. 매일 와요. 아들 보러. 할머니가 우리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외국 학생들이구나. 우리나라 구경 잘하고 가. 그 말씀에 우리는 죄스러워졌습니다. 구경이라니.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왔는지. 할머니가 제게 뭔가를 주셨습니다. 작은 태극기였어요. 이거 우리 아들이 갖고 있던 거야. 외국 친구들이 한국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그 작은 태극기를 받아들며 눈물이 났습니다. 스위스에서 우리는 전쟁을 역사책에서만 봤는데 여기서는 현실이었어요. 김소령이 우리를 옥상으로 안내했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저 바다 건너 북한이 있어요. 직선거리로 200km. 서울에서는 50km죠. 50km? 마티아스가 놀랐습니다. 취리히에서 루체른 거리인데. 그래요. 그 거리에 1000만 인구가 살아요. 언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는데도. 니콜라이가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하면 못 살아요.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삽니다. 그게 우리의 저항이죠. 점심은 해군 장병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젊은 수병들이 우리와 대화를 나눴어요. 왜 군대에 왔어요? 엘리나가 물었습니다. 한 수병이 답했습니다. 이름표에 박준영이라고 써 있었어요. 의무죠. 누군가는 지켜야 하니까요. 의무라. 클라라가 중얼거렸습니다. 스위스도 징병제가 있지만 실제 위협이 없으니 느낌이 다르죠. 가족이 편히 잠들 수 있게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후에는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탈북자 출신 해군 중사 김철수 씨였어요. 저는 10년 전 목숨 걸고 남한에 왔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고픔이 일상이었어요. 자유가 뭔지 몰랐죠. 남한 라디오를 몰래 듣다가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탈출했어요? 마티아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어요. 영하 20도 얼어붙은 강. 뒤에서는 총소리가 들렸죠. 그는 왼쪽 어깨를 보여줬습니다. 총상 흉터가 있었어요. 맞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자유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런데 왜 군대에? 니콜라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이 나라가 절 받아줬어요. 이제 제 차례죠. 지키는 거.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죠?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지킬 것이 있다는 게 힘이 되기도 해요. 기념관을 나오기 전 마지막 전시실을 봤습니다. 희망의 방이었어요. 벽면 가득 한국의 발전상이 있었습니다. 1953년 폐허에서 2024년 선진국까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나라. 김소령이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전쟁의 긴장이 오히려 우리를 깨어있게 했죠. 클라라가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장소예요? 1950년 서울역 폐허와 2024년 서울역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70년 만의 변화예요. 돌아오는 버스 안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때 엘리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았어. 알프스의 평화 속에서. 마티아스가 덧붙였습니다. 위기가 없으니 긴장도 없었고. 니콜라이가 이어받았습니다. 클라라가 작은 태극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일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네. 생존을 위해. 저는 김철수 중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킬 것이 있다는 게 힘이 된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살았나요? 그저 주어진 부유함을 즐기기만 했던 건 아닐까요? 정은성 가이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나요?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위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엘리나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우리는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어요. 저게 일상이라니. 마티아스가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뉴스 다음 장면은 한국 기업의 신기술 개발 소식이었습니다. 위협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거야. 니콜라이가 감탄했습니다. 클라라가 태극기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뭘 보게 될까? 판교 테크노밸리요. 정은성 씨가 답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보게 될 거예요. 미래라.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 그들이 만드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판교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와는 달랐어요. 더 밀집되어 있고 더 역동적으로 보였죠. 여기가 한국의 실리콘밸리예요. 정은성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언제 만들어졌어요?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15년 전부터요. 황무지였던 곳이 지금은 글로벌 기업들의 중심지가 됐죠. 넥슨 본사 건물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게임 회사였는데 건물 자체가 거대한 놀이터 같았어요. 우리를 맞은 건 최고 전략 책임자 한상혁 씨였습니다. 놀랍게도 32살이었어요. 젊으시네요. 마티아스가 놀랐습니다. 한국 IT는 나이 안 봐요. 실력만 보죠. 전 23살에 첫 게임으로 10억 벌었어요. 10억? 니콜라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원이 아니라 달러요. 회의실로 이동하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실패 얘기부터 할게요. 전 5번 망했어요. 5번이요? 엘리나가 놀랐습니다. 18살 첫 창업 망했죠. 19살 두 번째 또 망했고 20살, 21살, 22살. 계속 실패했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에는 7.8기라는 말이 있어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선다. 그게 우리 DNA죠. 그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한국 유니콘 기업 리스트가 떴어요. 현재 한국 유니콘 23개. 대부분 창업자가 실패 경험이 있어요. 실패가 자산이라는 거죠? 클라라가 이해한 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실패한 창업자를 선배라고 불러요. 존중하죠. 다음은 쿠팡 물류센터를 견학했습니다. 축구장 20개 크기의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하루 300만 개 물품이 움직여요. 안내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300만 개? 또 마티아스가 경악했습니다. 로봇과 인간이 협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벽 주문도 당일 배송이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엘리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24시간 시스템이죠. 한국은 안 자니까요. 직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점심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먹었습니다. 카페테리아가 구글 본사 못지않았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청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슨 회사예요? 니콜라이가 물었습니다. 아직 회사는 아니고 창업 준비 중이에요. 한 청년이 답했습니다. 뭘 만드는데요? 치매 예측 AI요. 목소리 패턴으로 10년 전에 알 수 있어요. 학생이세요?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삼성 그만뒀어요.
삼성을?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안정적인 직장보다 도전하는 삶이 좋아서요. 오후에는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토스 창업자 이승건 대표였어요. 반갑습니다. 스위스 금융 강국에서 오셨네요. 토스가 뭐 하는 회사죠?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간편송금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종합금융 플랫폼이에요. 한국 성인 70%가 쓰죠. 70%? 클라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금융 명가 출신인 그녀에게는 충격이었죠. 스위스 은행들도 이제 우리 기술 벤치마킹해요. 이 대표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치과 의사였어요. 안정적이죠. 하지만 29살에 그만뒀어요. 왜요? 마티아스가 물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송금 수수료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처음엔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의사가 왜 창업을 하냐고. 후회 안 해요? 엘리나가 물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제 회사 가치가 8조 원이에요. 하지만 돈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목적이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변화요. 한국 금융을 바꾸는 것. 그게 성공이죠. 그의 사무실 벽에는 문구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지 않음을 두려워하라.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네이버 본사였습니다. 네이버가 뭐예요? 니콜라이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구글이에요. 하지만 구글도 한국에서는 네이버를 못 이겨요. 건물 전체가 거대한 도서관 같았습니다. 곳곳에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있었어요. 한 개발자를 만났습니다. 김지호 씨 28살이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 일해요? 마티아스가 물었습니다. 시간으로 안 재요. 재밌으면 15시간도 하고 아니면 5시간만 하고. 회사가 그걸 허용해요? 클라라가 놀랐습니다. 성과만 내면 돼요. 방법은 자유죠. 그가 보여준 프로젝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시간 번역 엔진이에요. 100개 언어 동시 통역이 가능해요. 100개? 엘리나가 경악했습니다. 내년엔 200개 목표예요. 언어 장벽을 없애는 게 꿈이죠.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통계를 들었습니다. 한국 20대의 43%가 창업을 꿈꿔요. 매니저가 설명했습니다. 43%? 제가 되물었습니다. 스위스는 5%도 안 되는데 한국 청년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죠. 한 스타트업 대표를 만났습니다. 24살 여성 박서영 대표였어요. 뭘 만드세요?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노인 케어 로봇이요. 할머니가 치매셨는데 케어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만든다고요? 니콜라이가 놀랐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제가 하는 거죠. 그녀의 로봇을 봤는데 정말 정교했습니다. 투자 받았어요? 마티아스가 물었습니다. 50억 원이요. 내년엔 일본 진출해요. 돌아오는 길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위스 청년들은 안정만 추구하는데 클라라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여기선 20대가 세상을 바꾸려 해. 엘리나가 감탄했습니다. 실패를 자산이라고 생각하다니. 마티아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니콜라이가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서 시작도 안 해. 쟤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 저는 이승건 대표의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도전하지 않음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았을까요? 실패? 아니면 부모님의 기대를 못 채우는 것?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정은성 가이드와 대화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도전적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역사 때문이죠. 가만히 있으면 도태됐어요. 계속 움직여야 살아남았죠. 그래서 24시간 안 자는 거군요. 마티아스가 이해한 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멈추면 죽는다. 그게 한국인의 DNA예요. 내일은 한강 마라톤 대회를 본다고 했습니다. 새벽 4시 출발이래요. 또 새벽이네. 클라라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에너지는 새벽에 나온다는 걸. 새벽 3시 30분 우리는 한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수만 명이 모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 다 마라톤 뛰는 거예요?
엘리나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참가자 5만 명, 자원봉사자 1만 명이에요. 정은성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1만 명? 마티아스가 놀랐습니다. 우리도 자원봉사자 조끼를 받았습니다. 물 나눠주기가 우리 임무였죠. 옆에서 봉사하던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70대로 보였어요. 왜 이 새벽에 봉사를 하세요?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재밌어서요. 젊은이들이 뛰는 거 보면 나도 힘이 나요. 매년 하세요? 15년째요. 처음엔 남편이랑 같이 했는데 할머니가 잠시 멈추셨어요. 남편분은요? 니콜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년 전에 하늘 날아갔어요. 그래도 전 계속 와요. 여기서 남편 생각하면서 그 순간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새벽 4시 마라톤이 시작됐습니다. 첫 주자들이 지나갔는데 맨 앞에 휠체어 참가자들이 있었어요. 장애인분들이 먼저 출발해요? 제가 놀랐습니다. 한국 마라톤의 전통이에요. 도전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죠. 한 자원봉사자가 설명했습니다. 물을 나눠주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 아저씨가 물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학생들. 파이팅 하세요. 엘리나가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5km 지점에서 특별한 참가자를 만났습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었어요. 군인들도 참가해요? 마티아스가 물었습니다. 전 부대가 참가했어요. 단합 훈련이죠. 한 병사가 답했습니다. 그들은 구호를 외치며 뛰었습니다. 우리는 하나. 대한민국. 10km 지점에서는 더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시각장애인과 가이드러너가 함께 뛰고 있었어요. 저분들은 클라라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이드러너가 잠시 멈춰서 물을 마셨습니다. 왜 가이드러너를 하세요? 니콜라이가 물었습니다. 제 눈을 빌려드리는 거예요. 함께 뛰면 2배로 행복하거든요. 시각장애인 참가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못 보지만 느낄 수 있어요. 이 에너지, 이 열정을. 15km 지점에서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쓰러질 듯 뛰고 있었어요. 옆에서 젊은이들이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완주해야 해. 알고 보니 88세 최고령 참가자였습니다. 왜 이 나이에? 제가 물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서. 죽기 전까지는 도전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응원했습니다. 할아버지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축제였어요. 함께 도전하는 축제. 20km 지점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와. 엘리나가 감탄했습니다. 그 순간 5만 명이 한강다리 위를 달리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저게 진짜 한강의 기적이구나. 마티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급수대에서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유니폼에 암 생존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암을 이기셨어요?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3년 전 유방암 사기였어요. 이제 완치 판정받고 달려요. 힘들지 않으세요? 암보다는 쉬워요. 그리고 달리면서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녀 뒤로 같은 유니폼을 입은 수십 명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암 생존자들이었어요. 30km 지점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한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프러포즈를 했어요. 무릎 꿇고. 3년 동안 매년 같이 뛰었어. 앞으로도 평생 같이 뛰자. 주변 사람들이 환호했고 여자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마라톤이 인생의 은유예요. 정은성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가는 것. 그게 한국인의 정신이죠. 35km, 많은 사람들이 지쳐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걸어도 돼요. 끝까지만 가요. 자원봉사자들이 응원했습니다. 한 참가자가 다리를 절며 걸었습니다. 구급차 불러드릴까요? 니콜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2시간 걸려도 완주할 거예요. 아들이 결승선에서 기다려요. 40km 거의 결승선이었습니다.
한 커플이 손잡고 걸어왔어요. 둘 다 70대로 보였습니다. 50년째 부부예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라톤도 50년째?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마라톤은 10년째. 60살부터 시작했어요. 60살부터요? 엘리나가 경악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드디어 결승선.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케냐 선수였지만 관중들은 모든 완주자에게 똑같이 환호했습니다. 마지막 완주자가 들어왔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6시간 넘게 걸렸지만 관중들은 더 크게 환호했어요. 마지막 완주자에게 가장 큰 박수를 보내는 게 한국 마라톤 문화예요. 정리를 도우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한강의 기적이야. 마티아스가 말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아니라 이 정신이. 니콜라이가 동의했습니다. 클라라가 쓰레기를 주우며 말했습니다. 5만 명이 뛰었는데 쓰레기가 거의 없어. 각자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치워요. 한 봉사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10살쯤 돼 보였어요. 형, 누나 수고했어요. 영어로 말하며 초콜릿을 줬습니다. 어떻게 영어를? 엘리나가 놀랐습니다. 유튜브로 배웠어요. 외국인 만나면 연습하려고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보였거든요. 새벽부터 뛰고 도전하고 배우는 아이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열정을 본 적이 없어. 클라라가 마무리했습니다. 돈 한 푼 안 받고 1만 명이 봉사하다니. 마티아스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엘리나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경제가 아니야. 사람이야. 이 사람들의 에너지가 기적을 만든 거야. 내일은 경복궁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간다고 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의 모습을 본다고. 과연 또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침 9시 경복궁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궁궐이 서울 한복판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600년 된 궁궐이에요. 정은성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600년이요? 클라라가 감탄했습니다. 스위스 베른 구시가지랑 비슷한 연대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궁궐 너머로 보이는 현대식 빌딩들이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바로 옆에 있어. 마티아스가 신기해했습니다. 경회로에서 우연히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한 날이에요? 엘리나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한복 입고 싶어서요. 한 여성이 답했습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우리 문화잖아요. 그들 중 한 명이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한복 입어보실래요? 30분 후 우리는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의외로 편한데? 니콜라이가 놀랐습니다. 과학적인 디자인이에요.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죠. 대여점 주인이 설명했습니다. 경복궁을 거닐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진을 찍었어요. 외국인이 한복 입으니 멋있네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젊은이들이 한복 입으니 보기 좋구만. 할아버지는 전통 건축 전문가셨어요. 이 기둥 좀 보세요. 못 하나 안 쓰고 지었어요. 그게 가능해요? 마티아스가 공학도답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의 비밀이죠.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수정전으로 이동하면서 할아버지가 더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 처마 각도 보이죠? 여름엔 햇빛을 맞고 겨울엔 들여보내요. 600년 전에 그런 계산을?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과학자였어요. 오후 2시 DDP로 이동했습니다. 경복궁에서 차로 15분. 그런데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우주선이 착륙한 것 같아. 클라라가 입을 벌렸습니다. 은색의 유선형 건물이 정말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자하 하디드의 작품이에요. 정은성 씨가 설명했습니다. 알아요. 건축계의 노벨상 수상자. 마티아스가 흥분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더 놀라웠습니다. 한쪽에서는 전통 공예품 전시가, 다른 쪽에서는 홀로그램 아트쇼가 열리고 있었어요. 이게 같은 공간이야?
니콜라이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전시장에서 한 디자이너를 만났습니다. 30대 여성 최아름 씨였어요. 전통 단청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에요. 작품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방색이 네온사인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의 결합이네요. 엘리나가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요. 둘 다 가져가죠. 옥상 정원에 올라가니 서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기 보세요. 최 디자이너가 가리켰습니다. 북쪽으로는 경복궁과 북한산, 남쪽으로는 강남의 스카이라인.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그게 서울이에요. 그때 한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한복 입은 스위스 학생들이에요. 그는 프랑스에서 온 건축가였습니다. 서울이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파리보다 다이내믹해요. 파리는 과거에 갇혀 있는데 서울은 과거를 품고 미래로 가네요. DDP 지하에는 또 다른 충격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동대문 역사관이에요. 발굴된 조선시대 성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건물 지으면서 발견했는데 설계를 바꿔서 보존했어요. 설계를 바꿨다고요? 마티아스가 놀랐습니다. 비용이 엄청났을 텐데. 역사는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그 순간 한 초등학생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 조상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래를 만들고 있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이 만드는 오늘이 미래의 역사가 돼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DDP가 조명을 받아 더욱 환상적으로 변했어요. 낮과 밤이 다른 얼굴이네. 클라라가 감탄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스위스는 과거를 박물관에 가도. 니콜라이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와 함께 살아. 엘리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미래를 짓고. 마티아스가 덧붙였습니다.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거구나. 뿌리를 잊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나가니까. 정은성 가이드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내일은 이태원 가요. 진짜 글로벌 코리아를 보게 될 거예요. 글로벌 코리아라. 과거와 미래를 품은 이 나라가 세계와는 어떻게 만나고 있을까요? 이태원 거리에 들어서자 우리는 잠시 스위스에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여기가 한국 맞아? 클라라가 놀랐습니다. 거리에는 온갖 인종의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아랍어, 불어, 스페인어, 영어. 수십 개 언어가 들렸죠. 이태원은 한국 속 작은 지구예요. 정은성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이슬람 사원이었습니다. 한국에 모스크가 있다니. 니콜라이가 신기해했습니다. 안에서 한 파키스탄 청년을 만났습니다. 한국 생활 어때요? 엘리나가 물었습니다. 10년째 살고 있어요. 이제 여기가 고향이에요. 차별 없어요? 처음엔 있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존중해요. 바로 옆 건물은 불교 사찰이었습니다. 모스크 옆에 절이라니. 마티아스가 감탄했습니다. 스님 한 분이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종교 간 갈등 없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로 존중해요. 작년 라마단 때는 저희가 무슬림들께 공간을 빌려드렸어요. 정말요? 클라라가 놀랐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게 한국 문화예요. 점심은 세계 음식거리에서 먹었습니다. 한 블록 안에 43개국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인도 커리 옆에 독일 소시지, 그 옆에 멕시코 타코. 엘리나가 메뉴판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나이지리아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장 에마뉴엘 씨가 우리를 환영했어요. 한국에 언제 오셨어요? 15년 전이요. 이제 한국 국적도 있어요. 한국인이 되기 어렵지 않았어요? 마티아스가 물었습니다. 한국어 배우고 한국 문화 익히고. 3년 걸렸지만 해냈어요. 그의 아들이 주방에서 나왔는데 완벽한 한국어를 했어요. 전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나이지리아 한국인이죠. 오후에는 국제학교를 방문했습니다. 60개국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었어요. 한 교실에서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한국, 미국, 이란,
이스라엘 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주제가 뭐예요?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세계 평화요. 한국 학생이 답했습니다.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한 팀이에요. 니콜라이가 놀랐습니다. 여기서는 국적 상관없어요. 우리는 친구예요. 이스라엘 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독일인이었습니다. 왜 한국에 오셨어요? 제가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진짜 글로벌이에요. 미국보다 더 개방적이죠. 저녁에는 이태원 글로벌 빌리지 축제가 열렸습니다. 각국 부스가 설치되고 전통 공연이 펼쳐졌어요. 저기 보세요. 엘리나가 가리켰습니다. 한국 할머니들이 아프리카 춤을 배우고 있었어요. 재밌어요? 마티아스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재밌지. 늙어서 뭐해, 새로운 거 배워야지.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터키 부스에서 케밥을 파는 청년과 대화했습니다. 한국 좋아요? 최고예요. 터키보다 기회가 많아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따뜻해요. 그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경찰관과 외국인들이 함께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경찰이 축제에서 축구를? 클라라가 놀랐습니다. 커뮤니티 폴리싱이에요. 경찰도 이웃이죠. 한 시민이 설명했습니다. 축제 무대에서 특별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합창단이었어요. 베트남 엄마와 한국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나이지리아 아빠와 한국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중국, 일본, 필리핀, 러시아. 30명의 아이들이 각자의 언어로 아리랑을 불렀어요. 와! 우리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한 아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얼굴은 달라도 모두 한국인이에요.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 순간 엘리나가 울었습니다. 스위스도 다문화 국가라고 자랑했는데 이런 모습은 본 적 없어. 무대 옆에서 다문화 가정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한국이 정말 다문화를 받아들이나요? 제가 솔직히 물었습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변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는 열려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경리단길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골목에 세 개가 모여 있었어요. 스페인 바 옆에 한국 전통 찻집, 이탈리아 피자집 옆에 할랄 정육점, 프랑스 빵집 옆에 비건 레스토랑. 이게 진짜 공존이구나. 마티아스가 감탄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시리아 난민 출신이었습니다. 한국이 받아줬어요? 니콜라이가 물었습니다. 네. 새 삶을 시작할 기회를 줬어요. 이제 세금도 내고 한국에 기여하고 있죠. 돌아가는 길, 우리는 각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위스는 부유하지만 폐쇄적이야. 클라라가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걸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엘리나가 덧붙였습니다. 제가 정리했습니다. 다양성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되는 나라. 그게 진짜 선진국인 것 같아. 정은성 가이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 배우고 성장해요. 그게 한국의 힘이죠. 내일이면 우리는 떠납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와 지금의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짐을 정리하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 마티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한 달은 있었던 것 같은데. 니콜라이가 웃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 우리는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습니다. 뭐가 가장 충격이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전부 다. 엘리나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2억 원 시계부터 시작해서. 클라라가 회상했습니다. 새벽의 도시, 카이스트의 천재들, 삼성의 미래기술. 마티아스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열정. 니콜라이가 마무리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일주일간 만났던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카이스트의 이수진, 대원 외고의 장혜준, 삼성의 박수연, 탈북자 김철수 중사까지. 이게 뭐예요? 엘리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국식 배웅이에요. 예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이 들면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수진이 우리에게 작은 선물을 줬습니다. 한국 전통 매듭이에요. 인연의 끈이라는 뜻이죠.
박수연 씨가 클라라에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삼성 갤럭시 워치예요. 스위스 시계도 좋지만 가끔 미래도 차보세요. 클라라가 웃으며 받았습니다. 제 롤렉스와 함께 차면 되겠네요. 과거와 미래를 함께. 김철수 중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도. 그가 경례를 했고 저도 어설프게 따라했습니다. 예준이 독일어로 쓴 편지를 줬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만날 때까지. 당연하지. 니콜라이가 그를 꼭 안았습니다. 그때 정은성 가이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 우리는 스위스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1인당 GDP 2위, 300년 전통의 시계, 알프스의 평화. 잠시 멈추고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가르쳐줬어요.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진짜 힘은 안정이 아니라 도전이라는 걸. 엘리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것의 의미를. 마티아스도 한마디 했습니다. 24시간 깨어있는 열정이 무엇인지. 클라라가 이어받았습니다. 과거를 지키면서도 미래로 나가는 지혜를. 니콜라이가 마무리했습니다. 다름을 포용하는 진짜 글로벌 정신을.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배웠어요. 스위스의 정밀함과 여유. 그것도 필요하다는 걸. 맞아요. 예준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달리느라 가끔 삶을 즐기는 걸 잊어요. 서로 포옹하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페이스북 친구예요. 인스타그램 팔로우. 카톡 아이디 알려줘요.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다시 만나요. 파이팅! 비행기에 오르면서 엘리나가 울었습니다. 왜 울어?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뭔가 큰 걸 얻고 가는 것 같아서. 이륙 후 우리는 각자 일기를 썼습니다. 제 일기의 마지막 문장은 이거였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새로운 눈이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 이제 우리도 변할 차례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 땅을 보며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스위스로 돌아가서 우리도 도전하겠다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함께 성장하는 삶을 살겠다고. 지금까지 스위스 천재들이 한국에서 완전히 변화된 일주일의 사연 어떠셨나요? 1인당 GDP 세계 2위 국가의 엘리트들이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었습니다. 24시간 불타는 열정,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전 정신,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의식.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진짜 경쟁력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자부심과 동시에 성찰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저력을 알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